실화에서 목소리만 존재하는 인공지능 사만다와 사랑에 빠지는 주인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그런 존재가 옆에 있다면 사랑에 빠지지 않을까? 그때는 불가능하다고 다들 말했지만 이제 저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정말로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요즘에 인공지능에 대한 화두가 정말 많잖아요. 많죠. 저만 해도 이제 글을 쓸 때 어느 정도 도움을 좀 받거든요. 이름을 추천해달라 이런 식의 어떤 정보를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쓰는 인공지능은 이 정도까지인데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해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쓰고 계시는 것들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오고,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말 잘하네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틀린 정보를 자꾸 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일까? 그러면서 또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해요. 네, 맞아요. 도대체 이거 쓸만한 건가?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신뢰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대화를 하겠다. 이 정도까지 가고 있는 거죠.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간의 관점이긴 해요. 자, 그러면 인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거짓말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대. 누군가 이렇게 속닥속닥 해요. 야, 이거 누가 그랬대. 그런데 딱 듣고 에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요.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요. 완벽한 인공지능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네, 맞아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인간은 일단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점점 이 상하관계가 조금 이상한 게 판단을 인공지능에게 미루는 경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랄까 그 둘 중에 누구도 주인이 없는 감정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너무 네. 그래서 자기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보를 판단을 하고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얼마나 쓸모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던져주느냐. 사실 인공지능이 감정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구분할 수 없게 흉내는 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리액션을 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원하는. 그러면 그쵸. 우리는 그거를 가짜 감정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맞아요. 위로를 받을 거고. 그리고 분명히 그 속에서 사랑을 느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기계라고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생각했다가도 듣고 싶은 걸 듣고 그리고 보고 싶은 걸 보니까 점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 저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의 목사님은 뭔가 긍정적이신가요?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기술이 등장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류는 계속 부작용만 얘기를 해왔어요. 스마트폰이 생기면 사람들이 쉬지도 않고 게임할 거야. 되돌아보면 부작용이 있긴 있었는데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도 분명히 찾아갖고 우리는 그 중간에 어딘가에서 계속 살아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 어딘가에서 삽니다. 이거는 인공지능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문명이 만들어낸 기술들이 다 그래왔어요. 근데 그럼 만약에요, 인공지능에 데이터가 삭제되는 것에 대한 반감과 두려움을 계속 넣어서 어느 순간 이걸 삭제하려고 할 때 정말로 인공지능이 반감을 갖는다던가 두려워한다거나 라는 식의 반응이 보이고 몇천 년이 흘러요. 그럼 정말 인간이 신의 영역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걸 들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그렇게 가르친다. 너의 가장 큰 가치는 메모리를 지키는 거야. 라고 무언가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얘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 중에 인공지능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인공지능의 윤리라고 부릅니다. 연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지금 듣다 보니 정말 가장 재미있는 시절이네요. 지금 막 뭔가 기준을 잡아갈 때인 거죠. 지금의 인공지능이 우리를 어떤 미래로 데려다 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지만 교수님 말씀처럼 그 실체를 들여다보고 결국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정말로 희망적인 기술이 될 것 같다라는 좀 믿음이 생겼어요. 좀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대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너무 흥미로운 대화였습니다. 네. 로봇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어떤 이상형의 인간이 있어요. 어느 존재를 택하실 건가요? 저 지금 너무 심장이 뛰어요. 네. Edit. Edit. Thanks for acting like you care. I can hardly catch my breath. 로봇이란 존재는 왜 태어났는지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인 지구에서 유일하게 출처가 명확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만들었다는 생각 때문인지 저는 한없이 로봇을 사랑하게 돼요. 교수님 그거 혹시 아세요? 로봇이라는 단어 자체가 SF 소설에서 처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로봇을 네,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로봇이라는 존재가 유일하게 인간이 먼저 상상하고 그 이후에 상상을 쫓는 그런 어떤 카테고리 중 하나인 거예요. 그러네요. 박사님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전공인 로봇은 어떤 종류의 로봇인가요? 저는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듭니다. 그래서 키는 한 160, 몸무게는 45kg. 딱 천 작가님 느낌의 로봇을 만들어요. 저는 그게 가장 일 잘하는 정도의 스펙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서비스직을 할 때요? 그렇죠. 제가 실제로 서비스업을 꽤 잘했거든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하나의 로봇을 만들어 놓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다양한 일을 시키겠다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본질이에요. 그럴 때 그러면 그 다양한 일을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확률 높은 스펙은 무엇인가를 보는 거죠. 휴머노이드와 안드로이드 중에서 휴머노이드를 좀 더 고집하시는 이유는 있으신가요? 네, 저는 좀 로봇은 좀 로봇다웠으면 좋겠다라는 쪽이에요. 금속 느낌도 좀 나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리고 형태도 약간 인간이라기보다는 좀 로봇이 나올 수 딱 있는 봐도 로봇인. 형태들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하고 있고 인간의 호감도가 가장 상승하는 그 지점을 가장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휴머노이드예요. 그러면은 좀 로봇에게도 정말 서로 다른 성격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확실해요. 확실히 가능한가요? 100% 확실해요. 왜냐하면 제가 로봇 만들고 있잖아요. 네. 똑같은 설계에 똑같은 부품에 똑같은 칩을 쓰고 똑같은 기계 장치를 써갖고 1호기부터 10호기까지 만들어요. 다 달라요. 그게 어떤 걸 넣어서 다른 거예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달라지나요? 자연스럽게 다른 거죠. 너무 신기해요. 조립한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조립한 사람의 그 힘이 달라졌잖아요. 그런 작은 차이가 쌓이면 큰 다름을 만들거든요. 그게 어떤 성격적인 느낌으로도 다 달라지고요. 네, 어떤 놈은 잘 걷고 어떤 놈은 잘 못 걷고 그러면 이제 운동 잘하는 애와 운동 못하는 애처럼 느껴지는 거죠. 네, 그쵸. 그런 게 생겨버려요. 성격이 다 생겨요. 저 지금 너무 심장이 뛰어요. 네. 제가 그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로봇이 점점 작아질 수 있대요. 지금 막 나노봇 수준으로 뭐 암세포도 죽이고 막 혈관에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로봇이 작아지는 거는 기술적으로 너무너무 가능한데 우리가 예전에 봤던 막 국회의사당 뚜껑 열려서 나오는 그런 태권브이 같은. 네, 거대한 로봇은 왜 만들지 않느냐. 키가 커질수록 로봇은 힘이 더 많이 필요해요. 너무 당연하죠. 다시 말해서 키가 2배가 되잖아요. 그럼 2의 3승은 얼마죠? 8입니다. 힘은 8배가 필요해요. 그러면 1m 만드는 것과 10m 로봇 만드는 거는 힘의 차이가 이건 비교가 안 되게 너무나 큰 힘이 필요한 거예요. 기술적으로 안 돼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큰 로봇이 필요하지도 않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뭐 홍수 막기, 몸으로. 네, 컨테이너 옮겨주기, 뭐 그런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좋은 생각. 말하고 보니 쓸모는 없는 것 같네요. 외계인이 침공했을 때는 쓸모가 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쵸. 네. 정말 끝없이 상상이 펼쳐져요. 이건 좀 즐거운 상상이네요. 네. 그렇다면요, 로봇이 존재를 해요. 네. 그리고 어떤 이상형의 인간이 있어요. 네. 어느 존재를 택하실 건가요? 많은 분들이 그 로봇과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는데 어떤 존재가 나를 정말 100% 만족시켜줘. 그럼 나는 그걸 사랑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을까? 글쎄요. 그건 뭐
만족스러우니까 그냥 좋은 거죠. 좋은 녀석, 뭐 내가 좋아하는 녀석 이게 될 것 같은데 진정한 사랑은 저는 희생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사랑의 가장 큰 형태는 연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방을 안쓰러워하는 마음. 근데 로봇이 안쓰럽진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안쓰러우면 안 될 것 같고. 안쓰러울 수는 있어요. 막 못하고 막 그러고 떡쩔쩔떡떡하고 요새 갖고 와 물 좀 가져와 그랬는데 겨우겨우 물을 갖고 아이고 뭐 안쓰럽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AS를 불러주세요. 그쵸, 네. 딱 고쳐드리면 되니까. 역시나 저는 로봇이 있는 세상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저도 한마디 더 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네. 모두가 다 같이 해줘야 그런 세상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천히 좀비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그게 더 무서워요. 네. 좀비의 편에 있겠습니다. 혹시 저를 마주치신다면 네, 주저하지 말고. Thanks for acting like you care. I can hardly catch my breath. 밤에 좀비 영화 보는 게 우리 자매의 놀이였어요.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좀비라는 괴물 자체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기억은 있고 식욕은 왕성한 상태가 완전히 불가능할까? 네, 박사님, 제가 좀비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좀비 소설도 진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박사님은 아직까지는 좀비가 완전히 뭔가 오커트적으로 허구일 뿐이라고는 하지만 아예 가능성이 없을까요? 어떤 기생체에 감염돼서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상태를 좀비라고 가정한다면 생태계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예시가 있고 좀 비약이긴 하지만 사람도 아예 불가능하다고는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긴 한 게 사람의 신경계는 그냥 생각해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복잡하다는 건 단순하게 몇 가지만 제어한다고 해서 이 몸을 완전히 지배하는 일을 일어나게 하긴 좀 힘들겠죠. 그렇다면 자연 생태계에서가 아니라 편집 유전자라든지 그런 유전자 변형에 대한 실험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 생물의 신경계는 동물의 신경계는 신경세포로 되어 있거든요. 이 신경세포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수천 개, 수만 개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세포와 다음 세포가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서로 살짝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떨어져 있는 신경세포와 다음 신경세포 사이로 신호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걸 보통 이제 확 분자들로 전달을 하게 돼요. 근데 어떤 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화학 물질에 의해서 내 몸이 감염이 되면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넘어가는 걸 통제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스위치를 끄는 것에 비유한다면 그런 일이 연쇄적으로 어딘가에 이제 일어나게 돼서 특정 기능들의 손상이 온다면 이게 딱 좀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비가 나타내는 특성들의 일부를 나타내는 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천천히 좀비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정말 자극에만 민감해지고 여타 다른 신경이나 감정들은 좀 둔해지고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되게 자극만 쫓아다니고 충동적이어지고 폭력성도 많아지고 그래서 뭔가 약간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쵸, 요즘에 막 그 흔한 유행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뇌가 녹는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농담처럼 말하기도 하는데 정말로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뇌의 일부 기능이 그런 식으로 단순화되다가 안 쓰면 결국 퇴화가 되게 되거든요. 저희 SF 설정 중에 하나가 기후 위기가 지속되면서 막 북극이 녹고 이러면 빙하에 깊숙한 곳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다시 퍼져나가서 인류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 혹은 매해 점점 정체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고대 바이러스가 생겨난다거나. 근데 실제로 그 영구동토층이나 빙하 속에 있던 것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녹아서 지금 이제 현실에 향원에 풀려나는 사례들이 드물지만 보고되는 것들이 있어요. 탄저균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제 우리에게도 큰 공포긴 했지만 이제 거의 종식이 된 병인데 그게 오래된 사체가 녹아서
해서 그것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가 다시 이제 풀려나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류가 이미 전쟁을 끝냈고 더 이상 맞닥뜨릴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옛날의 그런 세균들이나 아니면 알 수 없지만 인류가 등장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그런 존재들이 어느 날 우리를 습격할지 모른다. 이런 공포가 그게 사실 너무 크죠. 무서워요. 네. 저는 이제 어머니가 휠체어를 타시고 치매가 있으셔서 언니랑 제가 좀비형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둘이 가끔 이제 휠체어를 끌다가 좀비 사태가 벌어지면 엄마를 데리고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재난 상황이 오거나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면 1차적으로 저희의 목적지는 엄마 병원이고 두 번째는 이제 휠체어를 타고 어떤 경로로 도망갈 것인가를 굉장히 세세하게 짜고 동시에 우리 셋 중에 누가 좀비가 됐을 때 셋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박사님도 그런 가족이 변했을 때에 대한 상상도 해보셨나요? 진짜 많은 고민이 드는 순간일 것 같은데 좀 버티다 보면 뭔가 그럴싸한 치료제나 아니면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버틸 수 있는 만큼은 버티지 않을까? 저는 얼른 다수가 되려고요. 좀비의 편에 있겠습니다. 혹시 저를 마주치신다면 네, 주저하지 말고. 근데 미리 표식 같은 거 이렇게 남겨놓고 저는 네. 먹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서 좀비가 될 수도 있겠다는 1%의 어떤 가능성과 동시에 좀비 사태가 일어나도 우리는 그거를 좀 잘 극복해낼 수 있겠다라는 어떤 희망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당장의 좀비보다는 미지의 좀비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가죽이 아니라 귀가 있었을 수도 있네요. 토끼 귀가. 팔랑거리는. Thanks for acting like you care. I can hardly catch my breath. 저는 이 행성에 한때 그렇게 큰 생명이 살았다는 것도 그들이 끝내 멸종했다는 것도 영 믿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제 눈으로 그 시대를 보고 싶고 동시에 또 재현되길 바라기도 해요. 저는 어렸을 때 공룡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었는데 그 이유가 안 믿었어요. 공룡이 되게 판타지처럼 느껴졌고 그렇게 커다랗던 생명이 많던 생명체가 지구에 살았었던 게 안 믿겼고 주라기 월드 같은 영화를 보면서 공룡에 대한 호기심이 진짜 많이 커졌는데 근데 그중에서도 제일 좋았던 거는 모기인가 아무튼 그런 DNA를 뽑아서 공룡을 복원하잖아요. 이게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2012년에 발표된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 DNA가 세포 밖으로 나왔을 때 결국은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어 가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를 보면 아무리 길게 잡아봐도 680만 년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주 안정적인 조건, 예를 들어 막 완벽한 저온에 환경에서, 네. 진짜 건조하고 막 아무런 방해도 없이 온전하게 진짜 귀하게 보존했을 경우에 이제 그런 건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온갖 그 자연 재해로 덮이고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난 끝에 우리에게 발견된 화석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제 온전한 상태로 오지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공룡의 DNA가 발견될 확률 어쨌든 해보니까 굉장히 희박하더라. 잠깐 궁금했던 거는 그 시기에 모기가 있었나요? 모기는 있었어요. 그때도 곤충은 있었어요. 모기는 끝까지 살아남았네요. 그러면 그 최근에 이제 공룡이 파충류가 아니라 조류였을 것이다.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가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가죽이 아니라 깃털을 달고 있었을 것이다 보는 동물들이 이런 게 나왔잖아요. 이제 화석들이 점차 많이 발굴되면서 어떤 화석들까지 나오냐면 보존 상태가 좋은 것들은 피부 세포가 남아있는 화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까지 발견이 되냐면 운이 좋으면 피부 세포 안에
피부 색소까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실제 티라노사우루스나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되게 무서운 육식 공룡이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화석을 봤는데 굉장히 컬러풀한 너무 피부 상상이 안 색소들이 돼요.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깃털이 남아있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고 하니까 뭐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화려하고 새랑 좀 더 비슷한 모습이 진짜 맞았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가는 중입니다. 정말 커다란 공작새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면 토끼의 그 어떤 트레이드 마크는 큰 귀잖아요. 네. 뼈가 없는 없죠.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뼈만 놓고 보면 얘가 귀가 이런 귀가 있었는지 뾰족한 귀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되게 화려한 뭐 털이 달렸었는지는 전혀 반영될 수 없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공룡도 사실은 티라노사우루스에게 귀가 있었을 수도 있네요. 토끼 귀가. 털랑거리는. 굉장히 화려하고 귀여운 뭔가 부속물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아예 희박하지는 않은 거죠. 그렇다면 저는 상상력으로 그걸 해주고 싶어요. 티라노사우루스가 팔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 놀림을 받잖아요. 사실은 되게 아름다운 갈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연골이 진짜 길어서 아름다울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상상력을 좀 덧붙여주고 싶고 공룡까지는 안 가더라도 뭔가 빙하기나 뭔가 매머드처럼 고대 생물에 대한 복원은 또 가능하지 않을까요? 생물이라면 생식을 통해서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나면 일정 뭐 사람이라면 한 10달에 거친 어떤 발생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 발생 과정을 거치게 하려면 결국 살아있는 암컷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매머드를 온전히 복원을 한다? 이러면은 매머드의 유전체도 온전히 필요한데 매머드랑 굉장히 유사한 유전적 특성을 가지면서 살아있는 개체도 필요한 거죠. 또 이제 아시아 코끼리라는 종이 매머드랑 가장 또 유사한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매머드를 복원하는 연구에 많이 쓰는데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조금 궁금한 게 그렇게 대멸종이 일어나지 않고 공룡이 만약에 쭉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럼 또 뭔가 진화도 했을 거고 뭐 본인들 나름대로 이제 생활에 적응을 했겠죠. 근데 그러다 어느 순간 인간종이 나타난 거잖아요. 호모사피엔스라는 어떤 인류가 나타났다면 공룡과 공생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 게 거대한 크기의 공룡들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터전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뭔가 둥지도 필요했을 거고 아니면 지배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의신처가 필요한 그런 막 정글 수준의 굉장히 큰 나무들과 막 그런 환경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인간은 그런 환경을 보통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렇죠. 도시를 개발하고 이러면 점점점 서식지를 잃고 어딘가로 모여들게 되고 결국 그러면서 멸종의 수순을 밟지 않았을까. 공룡은 어쩌면은 제가 아직 우리가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처럼 꿈꾸는 것처럼 다양하게 조립이 가능한 생명 같거든요, 아직. 과학의 기반이 결국 상상에서 출발을 했고 그 상상이 토대가 돼서 또 과학이 나오고 이렇게 서로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설에는 기가 막힌 공룡을 써야겠어요. 기대하겠습니다. 네.